사실 수술에 대한 부담은 처음 수술이 훨씬 적죠. 재수술은 되게 좀 마음에 대한 부담이 큰 경우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경우도 많고 수술 내용도 되게 어려울 때가 많고 부담이 크죠. 수술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부담은 크지만 뭐 피할 수 없다. 쌍꺼풀 같은 경우는 비대칭 발생해서 재수술하는 경우 많고 눈매 교정이 필요한데 한쪽 눈은 괜찮고 한쪽이 약해져 있고 앞트임 같은 경우도 앞트임을 했는데 한쪽은 좀 덜 터졌고 뒷트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좀 더 효과를 크게 받고 한쪽은 덜 받고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 많죠. 지금 말한 것들이 이제 눈에서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수술 많이 하고 코도 뭐 사실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딱 집어서 뭐 말하기는 힘들어요. 했는데 낫다, 더 높이고 싶다, 보형물이 비쳐 보인다든가 되게 다양하죠. 재수술할 때는 일단 상담 과정에서 환자가 뭘 원하는지 잘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원래 상태보다 되게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려고 사실 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더 좋아지려는 방향이 예를 들면 너무 무리하게 높이려다 보니까 코 같은 경우는 보형물도 너무 티가 날 수도 있고 피부가 너무 얇아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게 안전한 범위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수술인지 그런 거 좀 잘 체크하고 환자한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부작용이 생겨서 수술하지만 재수술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환자한테 항상 경고도 많이 하죠. 여러 번 수술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거절을 할 때가 있나요? 거절할 때도 있죠. 뭐 상담하는 분들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나는 수술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긴가민가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나? 의사한테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모양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는데 괜찮다, 안 하셔도 되겠다.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상담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상태가 괜찮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안심하고 안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코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횟수로 따졌을 때 7, 8번 정도 한 분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이 적지가 않아요. 이미 귀 비중격 다 뗀 상태고 그런 분들 되게 어렵게 막 수술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눈 같은 경우는 피부 절제 많이 하면 피부 여유가 되게 없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눈을 감아보라고 하면 눈도 제대로 안 감기고 막 이런 경우.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피부를 반복적으로 이제 재수술하면서 많이 자르고 이러니까 여유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재수술하기 너무 힘들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수술하려면 충분히 시간을 좀 더 두고 하시라. 지금 상담을 하시더라도 수술 지금은 못하고 몇 년 이상 더 지나서 수술하기에 적당한 상태가 되면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가 병원을 고를 때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난이도 자체가 좀 높을 수도 있고 재료 구성도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재료, 유연골, 자가진피, 근막 이런 걸 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비용이 싸다, 저렴하다 이런 데다 이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수술 자체를 조금 많이 했던 병원, 하는 병원에서 받는 게 좋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심, 원하는 모양 이런 게 조금 무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목표치를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수술하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여러 번 수술 이미 받으셨고 힘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런 분들 많은데 저희 병원이 코, 눈 재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오셔서 상담 후 수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문제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몇 년 지났을 때 코끝에 이렇게 들어간 연골의 윤곽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끝 피부보다 연골이 들어간 부분이 좀 이렇게 하얗게 느껴지는, 경계가 이렇게 딱 그려져요. 동그랗게 내지는 뭐 약간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딱 부드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고 코 수술한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여러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가 얇은 분들이 높이 경향 수술을 했을 때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일단. 그래서 저도 이제 보형물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콧뼈나 이런 형태에 잘 맞춰서 조각을 해서 경계가 잘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가 얇으면 그래도 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연골 같은 경우는 코끝을 많이 높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코끝 피부가 더 얇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이를 세우기 위해서 지지하는 거를 강하게 고정하는 방식을 쓰면 코끝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 웃거나 표정을 지으면 피부가 이렇게 약간 펴지면서 그 연골을 누르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점점 얇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높인 게 결국은 코끝 피부를 더 얇아지게 만드니까 너무 무리하게 높이지 않는 방법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도움이 되죠.
보형물은 그렇게 크게 심하게 비치지 않는데 코끝에 연골이 윤곽이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비치는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진피를 덧붙여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깥 피부와 그 연골 사이에 진피가 끼어 들어가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내부의 연골이 바깥에서 잘 안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 꽤 많은 양이 흡수가 돼요. 처음에 넣으면 코끝이 둥글고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비쳐 보이는 느낌이 확 좋아져 보일 수 있는데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수술할 때 이식한 양의 한 50% 정도는 흡수가 되거든요. 그 정도만으로도 가려져서 효과가 좋은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피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진피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비치는 연골을 다듬어주는 수술을 병행하고 경계가 좀 덜 느껴지게끔 아니면 이제 높이 자체를 코끝이나 콧대를 조금 더 낮춘 상태에서 진피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도 조건에 따라서는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단점은 어쨌든 진피가 예측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리콘을 쓴다 3mm를 넣으면 3mm가 그냥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돼 있거든요. 코끝도 이제 연골을 사용해서 높이는 수술을 하면 높아진 높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겠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피는 그 흡수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많이 빠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상보다 많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르는 모양에 대한 예측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피를 썼을 때 자가 조직으로 사용할 때는 보통 이제 저는 꼬리뼈 있는 부분, 엉덩이 사이에서 떼게 되거든요. 다른 데서 떼서 그거를 이제 코에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새로운 어떤 수술 부위가 생긴다라는 면에서 이제 환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진피를 쓰는 거는 피부가 얇은 분한테는 여러모로 사실 장점이 있어요. 비쳐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춰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 피부가 얇아서 수술하는 그 시점에 예방적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얇아서 이 정도 높이를 세웠을 때 향후에 몇 년 지나면 비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러면 애초에 수술할 때 진피까지 뭐 코끝은 조금 더 이렇게 덮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전체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죠. 오늘 그 수술 시 사용하는 어떤 진피에 대해서 장단점, 어떤 경우에 뭐 사용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재수술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뭐 처음 수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좀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잘 알고 너무 무리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사실 재수술하면서 진피를 꼭 쓸 일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코 재수술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뽑아서 실제 이제 수술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L자 형태의 실리콘을 사용해서 수술하셨던 분인데 물론 수술하고 몇 년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셨던 분인데 점점 이제 피부가 얇아지면서 코끝 부분에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비치는 현상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코끝까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 보형물의 경계가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고 코끝 쪽에는 이렇게 빛이 하얗게 좀 반사되는 부분이 피부가 이제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실리콘이 좀 더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던 분이거든요. 실리콘을 이제 코끝 연골 위에까지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경계가 이렇게 좀 진해서 찝힌 코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수술한 거를 알아본다,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병원에 오신 경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L자 실리콘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다시 사용하긴 했지만 코끝에는 이제 연골을 사용했고 보형물은 이렇게 콧대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은 이제 코끝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이제 얇아진 부분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고 코끝에는 이제 그 연골을 모아주면서 갸름한 효과를 만들고 연골을 이식해서 이제 코끝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미 수술로 인해서 피부가 얇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더 높게 쓴 건 아니고 기존 수술했던 것보다는 이제 보형물을 더 낮게 써서 티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재수술을 한 사례가 됩니다. 이 경우 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수술 전인데 경계감이 이렇게 아래를 따라서 보형물의 이제 경계가 이렇게 U자 형태로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좀 피부가 많이 얇아졌던 부분. 보형물이 조금 너무 이렇게 좁게 들어가서 이제 경계가 좀 티가 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완만해지고 코끝도 보형물이 이제 돌출된 느낌 없이 이제 연골로 수술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이제 실리콘을 써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코가 짧고 위로 이제 들리는 현상. 그리고 자세히 보면 위에 있는 보형물도 약간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휘어 보이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뭐 C자형이라든가 S자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휘어져서 코가 이제 삐뚤어 보이는 현상도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구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형물은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실리콘을 쓰면 캡슐이 형성이 되는데 구축이 일어나는 경우에 수술을 들어가 보면 캡슐 조직이 좀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캡슐을 사실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재수술을 하면 남아있는 캡슐이 결국은 또 2차적으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과 일단 캡슐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콧대에는 이제 보형물을 조금 다시 써줬고, 중요한 건 이제 코끝 수술이 될 텐데, 코끝 수술은 어쨌든 이제 코끝, 그 다음에 비주, 비공이 들려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코를 다시 정상적인 각도로 이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 거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제 코가 어쨌든 들렸으니까 입술과 코가 이루는 각도가 비정상적으로 위로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끝과 이 비주, 비공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박리해서 내려서 재배치하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각도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어쨌든 구축이 만성적으로 생겨서 온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고 수술한 티가 너무 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근데 그런 부분이 좋아지니까 환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상 변화도 큰데 인상이 굉장히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과거에 수술하셨다가 바깥에 피부 쪽으로 염증이 있으면서 보형물이 약간 노출되고 고름 같은 게 나오고 이제 그런 상태로 상처가 아물다 보니까 피부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 패인 것처럼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함몰되고 흉터가 남은 문제로 이제 재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오신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코를 높이거나 뭐 코끝을 모양을 크게 바꾸는 수술을 한 사례는 아니고, 이런 흉터 자체를 좀 교정해줘서 눈에 많이 띄는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콧구멍 모양이 위로 좀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패인 듯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매끄럽게 개선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코는 피부 여유가 많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흉터 조직을 많이 잘라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화하면서 조금 잘라내고, 패인 부분은 봉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 아주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도로는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코를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모양에 대한 불만족도 있고, 어떤 부작용과 관계된 문제도 있고, 딱 정해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본인이 뭐 모양이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처음에 코 수술하면 구조를 이렇게 바꾸니까 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조직이 달라붙지 않으면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변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수술 부위가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충격받지 않게 변형이 올 수 있지 않게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처가 이제 다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균 감염이 이루어진다든가 다시 어떤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처 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수술하면 처음에 호흡하는 것도 되게 불편할 수 있고, 콧물도 굉장히 많이 흐르니까 기능적으로 코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의사의 이제 설명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잘 관리해 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평상시 이제 코막힘이 좀 있었던 분들은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물지 않았을 때 세척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바깥에 있는 콧물이나 세척하는 액들이 그 틈으로 들어가서 역류될 수 있잖아요. 수술하는 부위로. 그러니까 세척하는 경우는 의사한테 좀 확인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그 시기 이후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죠. 비염이 있는 사람들 코가 엄청 막히면 그냥 참고만 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리긴 해요. 콧물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약을 이제 처방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긴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환자분도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환자 부주의로 한지 얼마 안 돼서 네.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온 환자가 있었나요? 여성분 중에서 이제 애를 키우는 분들은 애랑 놀다가 머리에 이렇게 코로 막 세게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부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그때 봤을 때 뭔가 조금 틀어지거나 변형이 있으면 차라리 조기에 빨리 교정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네. 이렇게 삐뚤어질 일은 그렇죠. 그런 경우 거의 좀 없죠.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이상 지나면 조직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이 그렇게 크게 움직여질 만한 공간이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웬만한 가벼운 충격으로는 크게 틀어질 일은 없어요. 완전히 이제 회복됐다면 일반인에 비해서 네, 네. 어느 정도의 충격에는 괜찮은 건지. 뭐 세안하거나 얼굴에 어떤 뭐 마사지 같은 걸 받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다 해도 상관이 없죠. 충분한 시간만 지나면. 권투 빼고 다 가능. 권투는 뭐 좀 아무래도 정말 위험성이 큰 거죠. 상담할 때 저 권투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그럴 때는 저는 평생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진짜 코뼈가 부러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운동들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진짜 전혀 문제가 없죠. 요 수술한 사람은 그래도 좀 제일 조심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있다면. 절골 같은 걸 해서 처음에 수술하신 분들이 초기에 좀 더 많이 조심해야죠. 뼈를 이렇게 잘라서 이동시켜서 바꾸고 그런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죠. 단순하게 뭐 보형물만 움직인다, 코끝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뼈의 위치 자체가 움직이면 결국은 수술 효과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 환자들에게 네. 영상 편지 제가 이제 코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 이렇게 치료하면서 보면 많이들 좀 힘들어 하세요. 뭐 통증도 있고, 콧물도 많이 나고,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주변까지도 막 부어서.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양도 이제 개선된 게 보이고, 코 수술하신 많은 분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잘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눈, 코 할 거 없이 재수술 환자분이 많이 있고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꼭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재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재수술하는 게 잘못됐으니까 하는 사실 이제 모양에 대한 불만족 그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좀 문제가 있다. 흉터,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이제 흉터가 생겨서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겠고, 코는 예를 들면 뭐 좀 삐뚤어 보인다든가, 콧볼이라든가 콧구멍 모양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왜 생기는 거라? 수술 테크니컬하게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재료 특성 때문에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수술은 어떤 거를 막론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눈 수술은 비교적 재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보다는 부작용이 적다고 볼 수 있죠. 코는 어쨌든 뭐 연골도 사용하고 실리콘 같은 보형물도 사용하고 때로는 인공 물질 그 이외의 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부작용은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어떤 코를 예를 들자면 염증이 발생했다. 보형물을 사실 빼지 않고 만약 약물 치료를 해서는 낫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그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향후에 이제 좀 염증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다시 모양이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 부작용 같은 것들은 재수술 통해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해결 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복원이라는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복원이라는 게 사실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수술 이후에는 어쨌든 우리 피부 조직 내에는 많은 흉터 조직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절개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혈관 신경들도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원장님 수술 중에 재수술 비율은 어느 정도? 사실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코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 수술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고 처음 수술하는 거랑 재수술이랑 조금 기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많이 있고요. 처음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하기 위해서 뭐 박리를 하게 되는데 유착돼 있거나 이런 조직이 없으니까 박리도 비교적 좀 쉽고 수술 과정에 시간도 좀 덜 걸리고 재수술은 이제 조직이 되게 이렇게 유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고 박리하기도 힘들고 그 안에 원래 코의 해박적 구조 이외의 어떤 뭐 보형물이라든가 다른 부에서 뗀 연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능하면 이제 손상 주지 않고 안전하게 빼내고 어떨 때는 그 빼낸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수술보다 이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처음 하는 사람과 재수술하는 사람들의 또 만족도 차이라는 게 있나요?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게 뭐 오차가 났을 때 만족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죠. 재수술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무제한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건 아니고 사실 수술은 여러 번 하지 않는 게 좋죠. 여러 번 하면 결국은 다시 또 조직의 손상을 새롭게 주고 반복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재수술을 안 하려고 팁 같은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무리한 수술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한테 좀 적합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모습에서 예뻤다고 하는 부분을 너무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좋고 의사랑 잘 상담할 때 상의를 해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가 본인한테 어울리는 수술이 뭔가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하면 굉장히 좀 안전하고 나중에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못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번 수술한 분들은 너무 해부학적 구조가 정상과 너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고 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또 더 높게 코를 세우기를 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했을 때 그 결과물이 오래 유지가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상태인데 피부는 여러 번 수술할수록 손상을 어쨌든 더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모양 조금 좋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정상적인 피부 조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재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 중에 미용적인 불만족이 있어서 하시려는 분들은 적정한 수술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담할 때 의사와 그게 이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수술하려는 경우라면 많은 경우에 사실 부작용들은 해결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상처의 치유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6개월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조직학적으로 이제 우리 피부 조직이 그때까지 많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환자 입장에서 답답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그 수술한 환자분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수술한 병원이 어떻게 보면 수술한 내용이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긴 하잖아요. 그 의사분을 기본적으로 좀 믿고 어느 정도 그 의사분 충고를 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사실은 눈, 코 수술이잖아요. 제일 많이 하니까 다시 재수술할 확률이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 눈, 코죠. 실제 재수술하는 분들의 이유를 이렇게 상담해보면 사실 부작용보다는 모양 불만족이 제일 많아요. 유행이나 어떤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내 얼굴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또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제 의사가 변함에 따라서 재수술하는 사례도 되게 많죠. 거기에 플러스 보형물을 쓰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좀 더 높다. 눈과 코를 비교했을 때는 눈은 재료를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 막 붓고 막 어색하지만 이제 붓기 다 빠져서 회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길 거는 별로 없어요. 코는 수술하고 나서 그 직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보형물이 계속 몸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괜찮았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뭐 보형물과 연관돼서 뭐 어떤 문제가 뒤늦게 발생을 했다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형물 쓰는 수술의 좀 특징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코 성형이랑 뭐 가슴 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슴 성형도 별 문제 없던 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구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장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길 수도 있어서 재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죠. 재수술 몇 번까지도 막 해봤다 이런 게 코는 막 10번을 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7, 8번 정도 된 분들은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7, 8번을 하게 되면은 네. 수술할 때마다 네. 흉살이 조금씩 생길 수 있잖아요. 흉살도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기죠, 아물 때.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되게 좀 부드럽고 유연하지가 않고 되게 그냥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조직에 손상이 입혀졌으니까 피부의 혈액순환도 좀 잘 되진 않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아무는 과정도 되게 안 좋게 진행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수술 뭐 한두 번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계속 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수술할 환자 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근데 오면 제가 판단해서 좀 아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경우는 말리죠. 좀 기대치는 되게 높고 현재 갖고 있는 조건은 너무 안 좋고 막 이런 상태. 내가 너무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 네. 지금 와서 수술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조직 상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오히려 되게 막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잦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재수술 환자 놓칠 뻔했네.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재수술 시기는 충분히 조직이 아물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수술하자마자 불만족스럽다고 바로 뭐 재수술을 고려하시지는 않는 게 좋고 최소한 어떤 6개월, 뭐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다 아물고 났는데도 불만족 사항이 남았다면 그때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수술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사부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그 재수술 사례 중에 찝힌 코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코 수술 이후에 갸름해지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필요 이상의 이제 갸름한 거는 오히려 이제 코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고 미적으로도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수술 사례인데 거의 한 뭐 30여 년 전에 이제 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콧등에는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요. 코끝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콧볼에 비해서는 코끝의 폭이라든가 볼륨이 너무 이제 작은 그런 느낌으로 수술이 돼 있고 보통 이제 찝힌코에서 또 같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좁히면서 동시에 이제 콧구멍이 좀 위로 좀 많이 이렇게 들려 보인다든가 콧구멍이 좀 약간 이렇게 뾰족해 보인다든가 이런 현상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들린 형태는 수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서 구축 현상이 좀 발생하면서 짧아지거나 이제 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아래에서 보면 그러니까 코끝과 콧볼 사이가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비공이 있는 부분까지 좀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좀 패어 보이고 콧구멍도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코도 과거보다 좀 짧아진 그런 경우였거든요. 수술 계획은 너무 코끝이 오히려 좀 작으니까 조금 더 이제 코끝을 더 볼륨감 있게 좀 늘리자, 좀 들려 있는 부분도 조금 덜 들려 보이게 하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면 사진에서 보면 콧볼은 굉장히 넓고 여기는 되게 좁고 그 위에 있는 사실 보형물도 폭이 상대적으로 너무 좀 좁게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플랜은 코를 오히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볼륨감 있게 보이게 하고 길이는 오히려 이제 지금보다 좀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게 목표였었던 사례입니다. 수술을 이제 한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변화는 일단 콧등의 보형물을 더 높였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 자체가 이제 볼륨이 되게 이렇게 작았던 부분을 연고를 오히려 이제 약간 좌우로 벌리고 필요한 부분에다 이제 연고를 이식해서 이제 들린 부분도 좀 내리고 콧구멍이 좀 들려있던 부분도 비공을 좀 내리는 수술을 해서 좀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길이도 좀 늘리고 폭도 좀 늘리고 이렇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과 비교해 보면 콧볼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좁아져 보이고 코끝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작았던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볼륨이 늘어나 보이게 되거든요. 보형물도 오히려 넓게 썼지만 넓은 어떤 콧볼이나 코 끝의 폭에는 너무 좁은 보형물보다는 오히려 폭이 좀 넓은 보형물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수술 이후에 부자연스러웠던 모습들이 좀 많이 이제 사라진 형태가 된 거죠. 오늘은 그 재수술 사례 중에 찝힌 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코끝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좁게 부자연스럽게 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충분히 그 수술로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수술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동안은 문제 없이 지내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두드러지는 느낌이 이제 들어서 병원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딱 연골 비침만 있는 건 아니고 실리콘도 좀 비치는 거 있잖아요. 비쳐지는 현상이 코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코량 높인 경우보다는 많이 높일수록 점점 이제 비치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딱 센터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돌출돼 보이잖아요. 이식한 연골의 위치가 처음에 잘 고정돼 있지 않다가 조금 이렇게 이동된 상태로 아물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코도 좀 짧아지고 구축도 조금은 진행된 경우면서 연골 끝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코끝을 좀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연골이 두드러지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둥글게 처리한 거거든요. 실리콘을 조금 더 낮은 걸로 교체하고 삐뚤어진 연골의 위치를 좀 중앙으로 다시 위치시키고 약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상태로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기 교정이 꼭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변할 수는 없고 한번 비치기 시작한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더 비쳐 보이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런 면에서는 조기에 교정할수록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실리콘도 보이긴 하는 건데 실리콘이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는 연골이 사용된 거거든요. 중간에 사실 약간 이렇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부드럽게 그냥 연결시켜주는 상태로 수술하는 거죠. 이분은 보형물도 쓰고 연골 썼다가 염증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보형물은 빼신 상태고 피부가 이제 얇아질 만한 거를 보형물 빼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도 코끝 연골은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런 데가 이제 경계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진피를 써서 해결하는 경우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비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더 높이는 경우는 좀 별로 없고 대부분 조금 낮추는 쪽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 실리콘을 너무 높게 썼다, 코끝 연골을 여러 겹을 많이 쌓아놨다, 기존에 이제 본인의 피부 자체가 두께가 아주 얇은 분이 아니면 약간 낮추거나 이런 걸 함으로써 진피나 근막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고
환자 입장에서는 높이가 많이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를 유지했을 때는 당연히 비칠 수밖에 없으니까 진피 같은 걸 이식한다든가 이런 방법 쓰는 거죠. 각지거나 너무 높인 부분을 좀 완화시키면서 진피를 써야 시간이 지나도 잘 유지되거나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진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피만 의존해서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케이스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오나가 옛날에 사고가 나서 음. 코를 수술을 했대요. 그 수술이 약간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구축까지는 아닌데 코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구축까지가 아니라 구축인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들리기도 했고 특히 이제 비주가 많이 안으로 수축돼서 딸려 올라가 보이거든요. 모양이 좀 이제 자연스럽지 않게 변해서 개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구축 현상이 이제 코 수술을 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염증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내에서 생길 수도 있고 오래 지나서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런 편인데 구축은 보통은 조금 오래 지나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뭐 몇 년, 심지어 뭐 10년, 20년 이상 지나서 생겼다 이런 경우들이 많고 염증 생겨서 구축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도 되게 심하게 와요. 보형물을 쓰는 경우에 염증이 생겼어요. 1차적으로 이제 보형물을 빼는 수술을 해요. 빼고 이제 재수술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기간 동안 코가 굉장히 위로 많이 들리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되게 다른 패턴으로 오는 거죠. 구축이 오는 거는 뭐 코뼈가 문제가 생기거나 비중격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코끝 연골 모양이 변형 오는 거거든요. 수술해서 처음부터 모양이 안 나왔다 이런 개념보다는 모양은 수술해서 잘 만들어졌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변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축 현상은. 조직이 상처가 생기고 아물 때 새로운 어떤 조직이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조직이라는 조직 내에는 섬유성 조직들이 많이 존재해요. 질기고 수축하려는 성질을 많이 갖는 조직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연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수술 자체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연골을 이제 아래로 내릴 수 있게 그 연골과 그 주변에 일그러져 있는 그 조직들을 다 박리를 해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겼어요. 이렇게 구겼어요. 네? 구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는데 이게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달라붙어 있는 걸 이렇게 다 떼어서 이걸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도록 연골을 필요한 부분에 이식을 해줘야죠. 재수술을 자가 조직 위주로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축이 왔을 때 여러 번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피부에 이렇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대한 많이 내리려고 해서 강하게 연골로 피부를 이렇게 밀치면 피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의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목표치를 사실 좀 수술할 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연골이 석회화됐다는 거는 연골이 좀 뼈처럼 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골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석회화가 될 가능성이 사실 낮아요.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탄성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는 상태다 생각하면 석회화가 될수록 뻣뻣해지는 거죠. 그럼 석회화는 나이 든 사람들만 생기는 거? 대개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에 그러면 석회화가 생기느냐 정답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석회화가 별로 안 돼 있는 사람 있는 거고 중년의 나이 정도부터 석회화가 진행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늑연골 석회화가 뗄 때 의사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연골을 어쨌든 뗐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해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거를 이제 어쨌든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코를 만지거나 그럴 때 좀 더 딱딱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고 대부분 코에서 연골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콧대 쪽보다는 이제 코끝 쪽 끝부분에서 사용을 하는데 딱딱하면 이제 그게 원하는 형태로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수술용 메스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연골을 원하는 형태로 깎으려고 할 때 석회화가 된 부분이 있으면 이 메스가 안 나가요. 조각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 다음에 그 연골을 원하는 부분에다 이식해서 고정을 하려면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딱딱하면 실을 포함한 그 앞에 바늘이 통과가 안 돼요. 드릴 같은 거를 사용해서 구멍을 막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실에 딸려있는 그 바늘을 썼을 때는 바늘이 지나가면서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는 건데 드릴을 쓰게 되면 더 큰 구멍이 생기니까 고정을 했을 때 이게 더 흔들릴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젊은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늑연골을 떼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분은 사실 늑연골 떼기 전에 엑스레이를 좀 한번 촬영해서 석회화가 좀 많이 돼 있는지를 좀 체크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고, 너무 여러 부분이 다 석회화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늑연골을 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 전에 어떤 그 계획을 짤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하셨는데 해외과에 엑스레이 그러니까 외부에 보내서 찍어야죠. 영상의학과 가서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게 석회화가 됐으면 이게 다시 부드럽게 연골로 들어가는 거 그게 가역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보죠. 뭐 시간이 지나면 석회됐던 부분이 없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나이에 따라서 더 넓게 진행되거나 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나이 든 게 죄네요. 나이 든 사람은 서러워서 살아. 석회화도 되고. 뗄 때 만약에 석회화된 부분이 체크가 되면 못 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떼어서 그 중에서 뭐 석회된 부분을 좀 제외하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석회화된 부분을 좀 피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너무 딱 맞는 양을 뗐었으면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수술할 때 약간의 그 여유분을 고려해서 떼니까 문제는 없었죠. 근데 석회화가 많이 진행돼서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그러면 늑연골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 나머지 뭐 귀연골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술을 한다든가, 만약에 귀연골이나 비중격이 이미 쓸 수 없는 경우면 기증 늑연골을 사용을 고려해야죠. 기증 늑연골도 물론 석회화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골라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과 이제 상의해서 석회화된 걸로 인해서 좀 사용이 힘들다, 대체한 다른 재료 사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코 수술하면 4일째 많이 떼고요. 내용이 좀 더 이제 복잡해서 부목을 좀 오래 유지하는 게 좋은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완성된 형태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부목되는 시기가 4일째는 굉장히 많이 부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부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안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술을 같이 하는 분도 있잖아요. 눈 수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붓기가 하나의 수술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하거든요. 부목이 이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어서 약간 콧끝 위주로 보이고 콧대나 뭐 이런 주변은 잘 안 보이는데, 떼고 났을 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망했다, 아바타처럼 느껴진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 멍도 좀 들어있고 뭐 이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가늠하기가 힘든 거죠. 주변에도 붙잖아요. 그렇죠. 예. 떼고 나면 이렇게 눈도 부어있고 여기 볼도 많이 부어있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 보통 부종이 제일 심한 시기가 한 2, 3일, 한 4일 정도까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붓기가 이제 심한 상태에서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붓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빠지는 거니까, 일주일째 되면 4일째 떼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지나면 큰 붓기는 가라앉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평가해야 괜히 섣부른 제거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고, 본인도 회복 과정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사실 부종은 이제 수술한 부분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코 수술할 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콧대까지 이렇게 박리를 하게 되면 뼈와 붙어있던 피부 조직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보형물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또 압박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한동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 박리한 공간에 피가 났던 부분이 뭉쳐서 젤리같이 이렇게 굳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직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혈액순환 잘 될 좋아. 피가 덜 나면 잘 안 붙는다고. 맞아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많으면 보통 이게 지혈을 해요. 집에 가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출혈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출혈이 많은 분들은 다음날 치료하러 왔을 때 붓기도 심하고 멍도 심하죠. 그 사람의 수술 내용이 재수술인 경우,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는 분일수록 여러 번 이 조직의 손상을 받았었으니까 붓기 빠지는 속도도 더 느리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모양 변화를 보면 2, 3개월, 길게 잡으면 한 6개월 그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붓기 때문에 이상한 건지 수술이 잘못된 건지 고민하는 거 같거든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이 안 되잖아요. 대개는 의사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변할지를 예상할 수는 있거든요. 그 붓기가 다 빠졌는데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삐뚤어져 보인다든가, 코끝도 너무 좀 휘어 보이는 정도가 심하다든가.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기 교정을 판단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조기 교정을 한다면 한 달 정도 이내라고 봐야겠고, 조기 교정의 개념은 유착이 돼서 달라붙기 전에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유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적합하다고 보기는 좀 힘드니까 6개월 이상 지나서 최종적인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안전하고 좋죠. 이런 경우는 기다려봐라, 이런 경우는 병원 가서 꼭 한번 진료를 받아봐라,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길이 자체가 너무 뭐 길어 보이는 거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돼요. 비대칭 자체가 너무 심하게 뛰는 경우, 의사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조금 뭔가 조기 교정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유착되기 전에 빨리 교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조기 교정 많이 하게 되진 않고 조기 교정을 하는 게 꼭 좋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방해되는 소리가 많이. 계속 나. 편집할 때 소리도 뺄 수 있... 말하는 과정에서 소리는 못 안 되겠구나. 대부분 이제 그 부목을 떼고 나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해 약간 이러면 상처를 받아서 뭔가 이거 빨리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붓기가 심한 시기일수록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지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한 의사분과 상의하고 치료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